중국인들을 싫어하기로 유명한 한국인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한 남자를 알고 계신가요? 바로 중국 배우 이연걸입니다. 견자단과 함께 한국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한동안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최근 한국 파파라치에 의해 찍힌 사진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에서 어떤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제보에 중국 기자들 커뮤니티를 뒤져 찾은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번역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린다 첸입니다. 25살이고 현재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다큐멘터리를 꿈꾸게 된 건 1990년대 초반 베이징 CCTV 자료실에서의 일이었어요. 그때 저는 6살이었고 할머니 손을 잡고 방송국에 처음 왔습니다. 할머니는 그곳의 간판 기자였죠.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그날은 할머니가 퇴근하시고 저를 데리러 오셨는데 자료실에 들러야 할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자료실은 마치 도서관처럼 조용했고 커다란 TV 모니터가 여러 대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자료실 책임자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동안 할머니의 모습을 보라며 옛날 영상을 찾아 틀어주셨어요. 화면에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이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카메라가 관중석을 비추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마이크를 들고 열심히 취재하고 계셨거든요. 그때의 할머니는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눈빛으로 현장의 열기를 전하시는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았어요. 저는 TV 앞에서 한참을 떨어지지 못했죠. 할머니의 리포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88 올림픽 이후 급성장하는 한국의 모습을 설명하며 강남의 마천루들과 부산항의 거대한 컨테이너들 그리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 있는 모습까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작은 공장을 취재하신 영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은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들의 모습을 담으며 한국인들의 근면 성실함과 끈기를 설명하셨죠. 영상이 계속 이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그 화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려서 잘 몰랐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취재 영상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생생했거든요.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제 옆에 앉으시더니 그날 촬영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올림픽 취재 때는 며칠 동안 잠도 못 주무시고 현장을 뛰어다니셨대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방송국 자료실에 자주 갔습니다. 할머니의 취재 영상을 보는 게 제일 재미있는 놀이가 되었어요. 한국의 드라마 촬영 현장이나 관광지부터 전통시장까지 할머니가 카메라에 담은 모든 것들이 신기했죠. 어느 날은 이연걸의 영화가 한국에서 크게 히트쳤다는 뉴스를 전하는 할머니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이례적으로 연예계 소식을 전하셨는데 이연걸이라는 배우의 진정성과 노력이 한국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설명하셨어요. 1991년 영화 소림사가 한국에서 크게 히트하면서 이연걸은 한국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첫 한국 방문을 독점 취재하셨죠. 그때 이연걸이 처음 한국 방문했을 당시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공항에 마중 나온 팬들이 너무 많아서 수행원들이 당황했다고 했죠. 할머니는 그날의 현장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걱정할 게 없었다고 했어요. 한국 팬들의 질서의식이 대단했기 때문이었는데 수많은 인파가 몰렸지만 모두가 차분하게 줄을 서서 기다렸대요. 이연걸도 이런 한국 팬들의 모습에 감동했다고 말했답니다. 할머니가 이연걸의 한국 일정을 밀착 취재하시면서 정말 놀라웠던 점은 대스타였는데도 불구하고 순수하고 겸손한 모습에 감동했고 그 이후로부터 쭉 그의 열렬한 팬이 되셨대요. 그렇게 할머니의 자료실에서 보낸 시간들은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었습니다. 할머니처럼 카메라를 들고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특히 할머니가 그토록 애정을 가지고 취재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척 궁금해졌죠. 그 시절 할머니는 종종 제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린다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멋진 기자가 될 거냐고요. 그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진정한 기자의 의미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저 할머니처럼
카메라 앞에 서고 싶었을 뿐이었죠. 시간이 흘러 제가 다큐멘터리 감독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도 그때의 영향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가끔 그 자료실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은 늘 바쁘셔서 제 어린 시절은 대부분 할머니와 함께였습니다. 특히 주말은 할머니와의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머니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곤 했죠. 할머니의 거실에는 커다란 TV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CCTV에서 받은 한국 드라마 테이프를 차곡차곡 모으셨어요. 그때는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기 힘들었지만 할머니는 방송국 특혜로 드라마를 미리 보실 수 있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겨울연가였습니다. 할머니는 드라마를 보시면서 한 장면 한 장면을 설명해 주셨어요. 남이섬에 눈 내리는 장면이 나올 때면 할머니는 그곳을 취재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할머니가 드라마 대사를 한국어로 따라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발음이 좋아지셨죠. 할머니는 한국어를 배워야 살아남는다며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도 함께 한국어를 배워보자고 하셨죠. 할머니는 언젠가 한국어를 배운 것이 큰 힘이 될 세상이 올 거라고 하셨어요.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께서는 중국어만 잘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배우려면 영어를 배워야지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하냐며 할머니에게 불만을 표현하기도 하셨어요. 그치만 저는 할머니와 함께하는 한국어 공부 시간이 너무 재밌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어는 정말 배우기 쉬운 언어였고 할머니는 저를 위해 특별한 학습법을 만드셨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자주 나오는 표현들을 노트에 적고 그 표현들을 일상생활에서 써보기로 했죠. 식사 시간에는 한국어로만 대화하는 규칙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어 교재도 구해오셨어요. 밤마다 교재를 함께 읽으며 발음을 연습했죠. 할머니는 취재 현장에서 들은 한국어 발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는 시간도 만들어 주셨어요. 할머니는 한국 방송국에서 받은 가요 테이프를 정말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노래를 들으며 가사를 공부하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특히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를 자주 들었어요.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셨는데도 기자로서의 기본적인 언어에 대한 능력 덕분인지 6개월 만에 간단한 일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준이 되셨어요. 그때 당시 저도 한국 애니메이션을 자막 없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와의 한국어 공부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선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통해 더 가까워졌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함께 이해해갔어요. 지금도 한국어로 된 할머니의 학습 노트를 보면 그때의 시간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함께한 한국어 공부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 교환학생에 도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계기는 할머니의 마지막 한국 취재 동영상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촬영하셨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과 쉬는 시간에도 토론하는 모습, 학교 후에도 남아서 자율학습을 하는 모습까지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할머니께 고백했어요. 할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그 현장을 저도 직접 보고 싶다고요. 할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서랍에서 한 장의 신문을 꺼내셨습니다. 한국의 명문 고등학교에서 교환학생을 모집한다는 기사였어요. 할머니는 이미 마음속에 한국 유학에 대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는 반대하셨지만 오랜 시절 직접 저를 키워오신 주 양육자였던 할머니의 의견에 토를 달 수 없으셨어요. 게다가 제가 원하고 있었으니 더더욱 반대할 수 없으셨죠. 물론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류 전형과 면접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까지 통과해야 했어요. 특히 한국어 시험이 가장 큰 산이었죠. 할머니와 함께 공부한 한국어였지만 시험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밤늦게까지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할머니는 퇴직하신 후에도 방송국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한국 교육 프로그램 자료들을 구해오셨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면서 할머니의 취재 영상들도 다시 보았어요. 영상 속 한국의 모습들은 제게 더할 나위 없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고등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저도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드디어 면접 당일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 일찍 절 깨워 따뜻한 죽을 끓여주셨어요. 할머니표 응원 도시락도 준비해주셨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면접관들은 제 한국어 실력에 놀란 듯 했어요. 할머니와 함께 본 드라마 이야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자였던 할머니를 통해 배운 한국의 발전상까지 준비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면접관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진정성이었다고 해요. 단순히 K-팝이나 한류 때문이 아닌 할머니를 통해 보고 배운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제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2주는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매일 절 다독여 주셨죠. 마침내 합격 통지를 받던 날 할머니와 저는 함께 울었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서울 최고의 명문고에서 6개월간 공부할 기회를 얻은 거죠.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오셨어요. 젊은 시절 한국 취재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현장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차례라고 하셨죠. 하지만 서울에서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 7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자율학습을 위해 모든 학생들이 새벽부터 등교했어요. 한국 학생들의 치열함을 따라가기가 정말 버겁더라고요. 제가 가장 놀라웠던 건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계산기를 꺼내 계산을 하려는데 다른 친구들은 아무도 계산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학생들은 복잡한 계산을 머릿속으로 척척 해내며 문제를 풀어갔죠.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는데 그때 제 단짝이었던 미나가 저를 도와줬어요. 미나는 제가 어려워하는 계산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분수와 소수를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 근사값을 이용한 암산법 등을 배웠죠. 미나 덕분에 초반 한국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방과 후에는 야간 자습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영어 스터디 그룹에서 만난 수연이가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수연이는 제 한국어를 교정해 주었고 저는 수연이의 영어 회화를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완벽한 팀이 되었어요. 야간 자습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도 함께 공부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제가 친구들에게 정말 감동했던 건 중국 친구들과는 차원이 다른 따뜻함이었어요. 중국인들은 보통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데 한국 친구들은 항상 상대를 배려하더라고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제 생일 파티였어요. 친구들은 비밀리에 파티를 준비했고 한국식 생일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미역국부터 떡케이크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친구들의 마음이 뭉클했죠. 중국에선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의 정성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도 이때 한국 친구들에게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중국으로 돌아갈 무렵 수연이가 한동안 몸살이 나서 학교에 못 왔을 때였어요. 저는 제가 받은 것을 수연이에게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번갈아가며 필기를 가져다 주자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약도 사다 주었어요. 중국에서는 생각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지만 한국 친구들은 이런 걸 정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당시 할머니와 전화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할머니는 흐뭇해하셨어요.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힘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배우고 있다니 정말 대견스럽다고 하셨죠. 이렇게 만난 한국 친구들과는 지금까지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힘들 때면 위로해주는 평생의 친구가 되었죠. 한국에서의 6개월은 제게 소중한 우정을 선물해준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짧고 행복했던 시간이 끝나고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대와 달리 학교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특히 우리 반 반장 리밍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죠. 리밍은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첫날부터 노골적인 적대감을 보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면 한국식 억양이라며 비웃었고 쉬는 시간에는 제 주변 친구들을 멀어지게 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공부법으로 좋은 성적을 받자 시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자 점심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리밍은 다른 친구들에게 저와 함께 밥을 먹지 말라고 했죠. 결국 저는 도서관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 시간에 한국 친구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읽으며 위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새벽 자율학습부터 야간 자습까지 이어지던 한국의 학습 시스템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덕분에 제 성적은 눈에 띄게 좋아져서
전교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죠. 특히 성적이 많이 오른 분야는 수학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늘 계산기 없이 암산하는 습관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 해결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고 수학적 능력도 월등히 좋아졌어요. 제 실력을 보고선 선생님들도 놀라시며 도대체 어떻게 공부했냐고 물으셨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도움이 필요한 다른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치만 학교에서 왕따로 지내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저는 그 시간을 어떻게든 의미 있는 것들로 채우고 싶었어요.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에는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캠코더로 학교 일상을 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보았던 다큐멘터리 제작 방식을 따라 하나씩 영상을 만들어갔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실력이 늘었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주신 구도잡기 인터뷰하는 법 등을 활용했어요. 특히 한국 방송국에서 보았던 편집 기술을 적용하니 영상의 완성도가 높아졌죠. 그러던 중 전국 학생 방송 콘테스트 공고를 보았습니다. 주제는 우리 학교의 진짜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동안 찍어둔 영상들을 다시 보며 새로운 시각으로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리밍의 따돌림도 영상에 담았어요. 하지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갈등이라는 관점으로 풀어냈죠. 할머니가 항상 강조하신 객관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담아냈습니다. 영상은 한국에서의 경험과 중국으로 돌아온 후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연결했어요. 작업은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밤늦게까지 편집을 하고 자료를 찾았죠. 한국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 할머니께도 중간중간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작품을 콘테스트에 출품했어요. 제목은 두 나라의 교실이었죠. 한중 양국 학생들의 생활을 비교하면서도 결국 우리는 같은 꿈을 꾸는 청소년이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리밍을 직접 촬영하진 않았지만 리밍과의 이야기도 제 다큐멘터리의 주요 소재 중 하나가 되었어요. 물론 리밍 본인 외에는 알아볼 수 없도록 제작했고 한 달의 심사 기간 끝에 결과 발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저를 깨우셨어요. 베이징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함께 가자고 하셨죠. 시상식장에는 전국의 실력 있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방송반 활동을 오래 해온 학생들이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 작품이 대상으로 호명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한중 청소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잘 담아냈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감동적이었다고 했죠.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저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더 놀라운 일은 학교로 돌아가서 벌어졌습니다. 리밍이 저를 찾아와 사과를 했어요. 제 다큐멘터리를 온라인으로 보았다며 자신의 편견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죠. 우리는 그렇게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의 진로가 확고해졌어요. 할머니처럼 카메라로 세상을 담아내는 사람이 되기로 했죠. 대학 입시 준비도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할머니는 입시 준비를 할 때도 큰 도움을 주셨어요. 방송국 생활의 노하우를 알려주시고 면접 준비도 도와주셨죠. 특히 할머니의 취재 일기는 저에게 훌륭한 공부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결과 중국의 명문대학 방송영상학과에 합격했어요. 할머니는 제 합격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죠. 대학 생활도 순조로웠어요.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제작 기법들은 수업에서도 빛을 발했죠. 교수님들도 제가 만든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중국 최대 방송사의 PD 공개 채용 소식을 들었어요. 학창시절 만들었던 다큐멘터리부터 대학 시절 작품들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특히 면접장에서는 할머니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방송의 진정성과 책임감에 대한 할머니의 가르침을 전했더니 면접관들이 깊이 공감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침내 합격 소식을 받던 날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고 할머니의 병환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방송사 PD로 일하기 시작한 지 1년이 되던 때였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시더니 병원에 가보자는 말씀도 하셨죠.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고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시작되었다고 했죠. 저는 중국의 의료 시스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검사를 받아보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할머니를 한국 병원으로 모시고 싶었죠. 할머니가 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이 늦어버렸어요. 의사는 장거리 비행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이동 자체가 불가능했죠. 결국 중국의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도 할머니는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찍은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서 조언도 해주셨어요. 때로는 병상에서도 카메라 구도나 인터뷰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어느 날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연걸을 한 번만 만나보고 싶다고요. 30년 전 취재했을 때부터 늘 팬이었는데 그 사람의 밝은 기운을 마지막으로 한번 느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즉시 이연걸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SNS와 팬카페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고 그의 소속사에도 수없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죠. 그 사이 할머니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어요. 하지만 제 앞에서는 늘 밝은 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힘들어도 웃으시면서 괜찮다고 하셨고 식사도 잘하시는 척 하셨죠. 특히 제가 슬퍼할까봐 더 애쓰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울 것 같은 기색만 보이면 재미있는 취재 뒷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소와 같이 대화를 나누셨죠. 밤에는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곤 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한국어 대사를 따라 하시면서 즐거워하셨습니다. 때로는 드라마 속 장면을 보며 그곳에서 취재했던 이야기도 들려주셨죠. 약해지는 몸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제 미래를 걱정하셨어요. 앞으로 만들고 싶은 다큐멘터리에 대해 물어보시고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저의 멘토가 되어주시려 했죠. 그러면서 언젠가 할머니는 제주도에 함께 가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되찾으시며 대신 그곳에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달라고 하셨어요. 어디서든 지켜보고 있겠다고 하셨죠. 저는 생명의 불씨가 희미해져가는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연걸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점점 촉박해져 갔고 할머니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매일 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병원 간호사들은 제가 밤늦게까지 노트북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어요. 이연걸을 만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답이 오지 않았지만 SNS에 메시지를 보내고 팬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방송국 선배들에게 연락해서 혹시 이연걸과 연결될 만한 인맥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죠. 특히 이연걸의 소속사에는 매일 밤 정성스럽게 이메일을 썼어요. 할머니가 30년 전 그를 처음 취재했던 이야기부터 한국에서의 인터뷰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말도 덧붙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방송국 복도를 지나가는 길에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쳤는데 뒤돌아보니 그가 바로 이연걸이었어요. 그는 방송국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놀라움과 기쁨에 저도 모르게 그를 향해 달려갔어요. 이연걸은 제 다급한 발걸음 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경호원은 즉시 저를 제지했어요. 하지만 제 다급한 표정을 보고는 경호원을 뒤로하고 제게 다가왔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 이야기를 전했어요. 30년 전 소림사 영화 촬영 현장을 취재했던 젊은 여기자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연걸은 깊은 관심을 보이며 제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특히 할머니가 한국 방송계에 그의 이야기를 처음 전한 기자라는 말에 할머니를 기억해내신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성함을 확인하더니 당시 한국 기사로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했죠. 제가 할머니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자 이연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자신도 투병 중이지만 꼭 할머니를 뵙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오전에 병문안을 오기로 약속했죠.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할머니께 달려갔습니다. 내일 아침 특별한 손님이 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의식이 많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제 말씀을 들으시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지만 밤새 할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새벽에는 산소호흡기까지 착용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죠.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이연걸을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입가에는 미소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병실을 찾아온 이연걸에게는 이별의 소식만이 남았죠. 이연걸은
할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에 동행하겠다고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그는 30년 전 할머니와 찍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소림사 촬영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할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이 담겨 있었죠. 할머니의 장례식은 3일간 이어졌습니다. 이연걸은 매일 아침 일찍 장례식장을 찾아왔어요.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셨죠. 장례 마지막 날 이연걸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PD라고 들었다며 그날 방송국에 갔던 이유는 한국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 위해서였는데 같이 해볼 생각이 있냐고 물었어요. 자신도 오랫동안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며 죽기 전 한국에서의 모습을 담고 싶다고 했죠. 처음에는 그저 위로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연걸은 정말 진지했어요. 자신의 투병 생활 중에도 한국에서 받은 도움과 위로가 컸다며 그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연걸은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 다녀왔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스님의 가르침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고 했죠. 그곳의 기록을 꼭 영상으로 남기고 싶다고 했고 프로젝트는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어요. 저는 PD로서 전체적인 구성을 맡았고 이연걸은 본인의 경험을 진솔하게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일상적인 모습부터 문화예술 의료까지 다양한 측면을 담기로 했죠. 특히 이연걸은 할머니가 했던 것처럼 한국인의 정서를 깊이 있게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자신이 경험한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프로 정신을 카메라에 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주변에선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를 신입 PD에게 맡길 수 있냐며 의아해하는 반응이었고 솔직히 저조차도 믿을 수 없었어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이연걸은 할머니의 병환을 오랫동안 돌보았던 제 모습이 너무 예쁘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이연걸을 칭찬했는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어요. 봄이 시작될 무렵 우리는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이연걸은 성산 일출봉에서 촬영을 시작하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담기 위해 새벽 4시부터 카메라를 설치했죠. 일출을 기다리는 동안 이연걸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난했던 기억과 무술을 통해 희망을 발견한 순간들, 스타가 되어 세계를 누볐던 시간까지 그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어요. 특히 한국에서의 첫 방문 때 받은 감동을 자세히 들려주셨습니다. 한국 팬들의 따뜻한 환대와 방송국 스태프들의 프로 정신까지 그때부터 한국은 그에게 특별한 나라가 되었다고 해요. 다음으로 우리는 월악산 자락의 한 암자를 찾았어요. 이연걸이 투병 중에 우연히 발견하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곳이라고 했던 장소였죠. 고즈넉한 산사의 풍경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평화로웠습니다. 노스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고 이연걸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죠. 스님은 이연걸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모습을 들려주셨습니다.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공허함에 시달리던 그가 이곳에서 깨달음을 얻게 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스님의 가르침은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었습니다. 삶이 힘들 때는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돌아보라는 말씀, 욕심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 이연걸은 그 말씀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했어요. 특히 스님은 할머니를 잃은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할머니의 뜻을 이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도록 정진하라고 하셨어요. 절에서의 하룻밤은 특별했습니다. 새벽 예불소리에 잠에서 깨어 이연걸과 함께 산책을 했어요. 그는 자신이 깨달은 불교의 진리를 차분히 설명해 주셨죠. 모든 것은 흐르는 물처럼 지나가지만 그 흐름 속에서 영원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우리의 다큐멘터리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사랑과 이연걸의 깨달음이 담긴 이야기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기를 기원하신다고 했죠. 스님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할머니가 이곳에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평화로운 산사의 풍경 속에서 우리는 할머니의 마지막 웃음을 떠올렸어요. 이연걸은 이제 자신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하는 전달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산사를 떠나 우리는 한국의 일상적인 모습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연걸은 전통시장이 정말 재밌다며 자주 찾았어요. 이연걸은 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한국인들의 정을 카메라에 담았죠. 아프고 난 후 그의 모습을 보고 못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보는 팬들에게 정말 성심성의껏 대해주었어요. 시장을 한참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떡집 할머니가 우리를 끌어안쳐 팥죽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이연거를 알아보시며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며 더 드시라고 하셨어요. 그때 할머니는 자신도 항암 치료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촬영을 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연걸이 자주 숨을 고르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의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촬영 중 쓰러지셨어요.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의사는 갑상선 질환이 심각하다고 하며 더 이상의 촬영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죠. 이연걸은 병실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자신도 투병 중이었지만 한국에서의 촬영을 해보고 싶어 무리를 했다고 해요. 카메라 앞에서 마지막까지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가 떠오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도 마지막까지 저를 위해 아픔을 숨기셨는데 이연걸도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두 분 모두 타인을 위해 자신의 고통을 감추는 분들이었어요. 의사는 이연걸에게 당분간 치료에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촬영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했어요. 팬들과 자신에게 마지막 추억을 남기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할머니처럼 또 한 명의 소중한 인연을 잃게 될까 봐요. 이연걸은 제 마음을 아는지 괜찮다며 웃어 보이셨지만 그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결국 우리는 촬영을 잠시 중단하기로 했어요. 이연걸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저는 이연걸의 병실을 나와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해소할지 몰라 스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우리의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신 듯 조용히 차를 내어주셨어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불교의 윤회 사상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님은 모든 존재는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단지 다른 형태로 변화할 뿐이라고 했죠. 마치 물이 증발했다가 비가 되어 다시 땅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순환의 한 부분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도 이제는 우주의 별이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연걸의 투병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죠.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할머니와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어요. 할머니도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시며 웃음을 잃지 않으셨죠. 그리고 지금 이연걸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다시 이연걸의 병실로 돌아왔어요. 그의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표정만은 밝았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연걸도 깊이 공감했어요. 자신도 불교를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하셨죠. 촬영은 잠정 중단되었고 저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매일 밤 편집실에서 영상을 보며 생각했어요. 할머니와 이연걸이 보여준 용기와 사랑 그리고 스님의 가르침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조금씩 두려움을 극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연걸의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저는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려고 해요. 금방 다시 촬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동 필름이었습니다.